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제안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은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 안보 전략을 펼쳐야 할지,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조한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녁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위원님,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제 지켜보시면서 자, 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손에 눈에 네, 보이는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죠. 네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 북한 얘기, 김정은 얘기,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뭐 대선 캠페인 때부터 김 위원장 얘기를 계속했고, 예, 뭐 취임 첫날에도 주한미군과 전화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북한도 만날 생각이 제가 보기엔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7월 29일 날 낸 담화를 보면 네, 북미 조미 접촉은 뭐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마지막에 새로운 사고, 네, 다른 접촉 출路를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여긴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모양만 갖춰주면. 그러니까요. 확실히 여지를 남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북한이 우리를 쳐다보질 않으니까 네, 이 대통령 말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북한과의 여지는 없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건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까지 네, 뭐 에이펙 얘기까지 끄집어냈다 그러면 네,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은 많이 만들었다. 네. 성과는 아직 없지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어떤 뭐 중동이 됐건 북한이 됐건 외교안보 성과를 내므로써 노벨상을 평화상을 받아야겠다는 그 욕구가 강한 그런 점도 좀 이렇게 잘 뭐라 그럴까요? 뭐 저격을 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참가하겠다 이런 말을 이끌어내는데 좀 도움은 된 것 같아요. 그런 심리를 그렇죠. 읽은 건. 예,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전략적 포인트를 잘 집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 아이러니죠. 세계 경제 평화의 파괴자인데,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돼요. 네, 원래 이제 대선 캠페인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세 문제 해결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러우 전쟁은 그 유명한 24hours, 하루 안에 끝낸다. 그 다음에 중동은 이상하게 항구적인 해법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소위 참 지겨운 말입니다. 러브레터. 예.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다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에 왜냐하면 빠졌다고도 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예. 근데 러우 전쟁은 24hours는 뭐냐면 정말로 하루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네. 무조건 빨리 끝낸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난 돈 안 쓰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 아직은 길은 멀지만 네. 어쨌든 휴전 테이블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는 있는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트럼프가 휴전 쪽으로.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참 아주 뭐 참혹한 전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네. 사실 여러 규탄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가 전쟁을 지속하지만 어찌됐건 저쪽은 친미 친이스라엘 이 국제 질서, 네. 그다음에 이제 시아파 벨트 저항의 쪽 이란 중심 이쪽을 축소시킨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남는 건 지금 이제 북한 하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보너스가 생겼어요. 인도 파키스탄 중재, 네. 태국 캄보디아 중재, 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 복잡한 방정식을 또 중재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많은
국제 분쟁을 그게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말대로 종식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방향은 마지막- 어쨌든 가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 퍼즐이 이제 북한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거다. 예. 이번에 좀 드러났고요. 그런 점에서는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 이 시그널은 다 북한에 이제 전달이 됐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번에 사실은 이 경제, 외교 안보 많은 게 있었지만 의외로 북한 문제 쪽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네. 의도를 읽어냈고 네. 또 이제 의지도 이제 읽혀낸 점이 좀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장소로 10월 경주 에이펙을 지목을 했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김정은 만나고 싶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자, 근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리나라 방문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고요. 그것도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완전히 밀착된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은 크게 아쉬울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다자 외교 무대인 에이펙에 김정은이 과연 오겠느냐. 자, 위원님 보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경주에 올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만에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네. 사실 거의 100% 없다고 볼 수 있죠. 가능성은 거의 없다. 99%가 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조적으로 규정을 하고 네. 통일과 민족 개념의 삭제를 지시했거든요. 북한 애국가에서 삼천리도 지우고 네. 이 조국 통일하면은 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업적으로 취급하는데 이번 8.15 때 김정은 연설에 김일성이라는 세 글자가 단 한 자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도 네. 절대로 마주 앉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대한민국이 주재하는 에이펙에 온다? 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정말로 거의 없고요. 제로에 가깝다.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가 있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참 그것도 세계적인 아마 제가 본 기네스북 기록입니다만 동경에 와서 트윗 날려서 야 내일 보자. 그래서 다음날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말을 트럼프가 했거든요. DMZ 또 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이펙에 와서 네. 서울로 이동해서 DMZ 가서 김정은 만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이거 김정은이 여기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조율이 되면 대한민국 영토로는 들어오지 않아도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수도 있고 판문점 같은 데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남아 같은 데서 또 새로 정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싱가포르도 했었고요. 네. 베트남도 6시간 기차 타고 하노이 노디. 하노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DMZ는 한번 갔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부담이 없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전망시켜 볼 수 있는 데는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아, 블라디보스톡이요?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톡은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 타고 간 적이 있고요. 2013년에도 바서친이 9월에 갔거든요. 기차 타고. 그다음에 지금 러우 전쟁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를 중재하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럼 거꾸로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은 트럼프를 중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라디보스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래스카니까 네. 만났으니까 트럼프 푸틴이 네. 바로 건너편에 블라디보스톡 가는 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러우 전쟁이 어쨌든 소강 상태로 가면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푸틴 트럼프의 경협 이번에 알래스카에서도 네. 물론 이제 무산됐습니다마는 외교 안보만 간 게 아니라 경제 팀들도 다 같이 갔어요. 양측에서.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푸틴은 그 양측이 알래스카 북극 때문에 지금 경제팀들이 만나고 있다. 이런 또 표현을 했거든요. 주목을 못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푸틴, 트럼프, 김정은 그냥 갑자기 새 악동이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죠. 그럼 이해관계가 블라디보스에 만난다 그러면 딱 떨어지죠. 자, 위원님, 북한은
방미 기간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비핵화에 아직도 헛된 기대 거는 건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대통령 비난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언급하지 않은 그 배경이 뭘까요? 이제 우리는 아주 거칠게 비난했죠. 네.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 7월 28일 담화에서도 뭐 조한관계 얘기하고 아주 뭐 거칠게 우리를 기회만 되면 몰아세웠지만 아주 원색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예. 비난을 안 합니다. 수위가 낮은 게 아니라 아예 안 합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안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도 안 만나겠다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예. 이제 남북 관계, 그러니까 동족 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 이건 안 한다. 그러나 조한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이거는 유엔에 가입된 국제적인 명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고 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 때까지 나라와 나라 관계를 준용한다. 요 개념이지만 네. 국제법적으로는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진실은 북한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MDL 군사분계선 넘어가면 국제법적으로는 침략입니다. 네. 우리 헌법상은 당연한 권리지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흡수 통일 안 하겠다는 얘기도 또 최근에 했어요. 예, 그게 그 얘기인데 그러나 네. 그렇지만 우리도 국가 대 국가로는 만나겠다는 얘기고요.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 네. 외국인으로는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셈법에는 우리는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전환하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는 만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관통하는 그 키워드는 대미 관계예요. 네.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이 94년 7월 8일 날 죽었는데 네. 한 달 전에 지미 카터 부부를 불러서 대동강에서 노트 띄워놓고 회담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7월 25일에는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건 남북미 관계 한다는 얘기 하려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일 정권도 2000년 6.15, 그다음에 2007년 14 두 번 남북 정상회담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김정은 본인도 2018년 19년 남북미 정상 트럼프하고는 3번 만났어요. 싱가포르, 하노이, 그다음에 판문점. 결국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걸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는 만나려고 하죠. 자, 위원님. 그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피스메이커 하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한반도 평화 노력 전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내세워주고 자신 뭐 일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게 꽉 막힌 남북 관계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실제로 남북미에서 문재인 대통령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 예. 그때 정의용 실장 뭐 평양, 뉴욕 왔다 갔다 워싱턴 왔다 갔다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양측의 의사소통에 그 중간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노이 노딜 다음에 그렇게 또 뭐 급격히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그 하노이 토일 다음에 우리 보고 뭐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런 게 뭐냐면 예. 우리 말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억울한 게 우리는 트럼프 말을 믿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토를 내고 사실은 이 룰을 어긴 건 트럼프지 문재인 정권은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권도 사실 들은 얘기를 전해줬을 뿐인데. 전달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한테 사실은 우리 능력에 북한은 상당히 한계를 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남북관계에서는 코리아 패싱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예. 이 대통령도 그런 말 했죠.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할 게 없다. 예. 그러면 아무런 역할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미가 협상을 하면 우리한테 불리한 협상이 나오지 않도록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이제 미국과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뭐냐면 자기 돈은 안 내거든요. 예. 생태는 자기가 내고 돈을 안 내거든요. 그러면 북미 협상을 하면 결국 일정 정도 비핵화는 도출해내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는 거고 북한이 아무리 뭐 싫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경제적 보상을 대한민국 돈으로 좀 하도록.
대가는 우리가 낼 수밖에 없어요. 대가는 왜냐하면 캐도 사업, 경솔 지원 사업도 사실 우리가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 비핵화에 좀 뭐 아주 실질적인 건 모르지만 상징적인 어떤 그 성과를 내면 돈은 한국이 내라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라 이거죠. 그렇죠. 캐도 사업도 경솔 지원 사업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사자니까. 일본도 좀 내야 될 거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게 네. 동결. 여기서 이제 멈춰라. 더 하지 마라. 예. 그다음에 축소. 예. 단계적인 축소. 그다음에 마지막 완전한 비핵화 이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봤자 아마 동결에 합의할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나가면 부분 비핵화, 하노이에서 실패한 영변 단지 폐기라든지 네. 여기에 대한 제재 해제. 그러면은 제재 해제만 갖고는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비핵화, 부분 비핵화를 북한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안 하면은 돈을 못 받거든요. 예. 뭔가 행동을 해야 보상을 받으니까 정답만 갖고는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비핵화 안 한다 저렇게 뭐 거품 물지만 네. 부분 비핵화, 부분 제재 해제. 약간 성의는 동결. 보이면서 실리를 그럼요. 챙길 수 있다 북한이. 그렇죠. 그게 이제 입구거든요.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 어때요? 이제 동결 축소 비핵화 이제 3단계 얘기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거 3단계 해법인데 자 우리는 어쨌든 뭐 거스를 수 없는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는 계속 견제해 왔는데 동결 축소 비핵화 가면 사실 1단계에서 이미 핵보유국 지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뭐 꼭 그건 아니고요. 네, 좀 그러니까 다른가요? 예, 동결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동결 뭘 하든 동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나쁜 짓 그만해야지. 그 이제 그만 딱 중단하는 거거든요. 네,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는 좀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측이 왜 입고 네. 동결에 합의라는 게 양측은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이다라고 우린 주장할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은 우리가 비핵화한 거 아니지 비핵화 행동한 거 아니야 그냥 동결만 한 거야. 네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가 가능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부분 비핵화를 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니까 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은 이거 봐 연구원 내놨잖아 예. 비핵화했잖아 예.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불편한 진실인데 예. 자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이거는 우리로서는 이제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북한에 핵이 있고 부분 비핵화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입구론 동결 부분 비핵화 이 입구론을 받아들이되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목표는 단계적 축소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간다라는 예. 거고 그러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핵을 손에 쥐니까 예. 아주 안심할 단계가 아니면 지들은 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한 번에 하면 좋지만 네. 시간적으로도 수년에서 일단 수십 년 걸리고요. 기술적으로. 예. 북한이 완전한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이 핵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한 북한이 한꺼번에 다 던지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지만 지금 입고 단계적 축소, 최종적인 완전한 비핵화 이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 하시는 거고요. 자, 위원님 그리고 이제 북한 비핵화 대화에서 또 중요한 게 주변국들이에요. 특히 이제 뭐 일본이야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으로 가기가 쉬운데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 입장에서 이 문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자, 비핵화 대화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중국 러시아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6번 했거든요. 200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예. 이 매번 이 유엔 결의, 대북 제재 결의에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거든요. 만일에 통조했다면 그런 심각한 대북 제재 동의를 안 할 리가 없죠. 네. 그러나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북러는 군사 동맹 수준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북한의 입장이 완전히 섰고요. 중국도 이미 네. 유엔 안보리 2017년 10월 이후로는 북한의 불쌍한 네네.
자, 입장에 지금 동조하는 저희는 자세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약간 지금 저 통신 상태가 고르지 않았는데 조한범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북러는 이제는 네. 북한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북한에 동조하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러 변수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아, 그래요. 결국 예. 미국과 북한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거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예, 결국 우리도 이제 뭐 사실은 북한에 의한 코리아 패싱은 당분간은 불가피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 도출에 주력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와 의견을 교환하고 협상을 하겠지만, 네. 그러나 아마 이 양자, 예. 지켜주는 양자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0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정부의 한계를 또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우리 얘기는 듣겠지만, 그러나 김정은과 직접 탑다운 방식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쨌든 북한하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니까 미국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트럼프는 그 점을 보고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좀 많이 요구할 거다. 뭐 이럴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요, 위원님, 연내 북미 대화 이뤄질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한 준비, 고비, 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랄지 또 그로 인한 향후 남북 관계랄지 우리가 주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좋든 싫든 북미 대화는 한반도 긴장화나 네. 북한 비핵화 입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에 한계가 있더라도 일단 미국과 협력을 해서 일단은 북미 대화 재개에 주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안중에 없는 사람이니까 북미 협상의 결과가 우리한테 꼭 좋으란 법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안보나 국익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네.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의 싸움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첫 단추를 잘 꼈으니까 미국과 협력책을 잘 가동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북한이 뭐 답을 한든 안 하든 적어도 상당 기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북미 관계 위주로 해서 남북 관계 여쭤봤는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했으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자,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신뢰 구축 측면하고 미국 측의 청구서 측면 이게 나눠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신뢰 구축 차원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언론들도 그렇고 외신도 그렇고 어쨌든 정상 간 신뢰 구축 첫 단추는 잘 깼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맞춤형 칭찬 발언으로 경색될 수 있는 분위기도 반전시켰고 준비를 좀 세심히 한 것 같다. 총량적으로 첫 시험대를 넘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청구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드러난 대미 투자액 대폭 증가되는 거 이게 사실 우리 국내 제조업 침체 그다음에 일자리 뺏기는 거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에너지 무기 구입이라든지 방위비 증가분이라든지 향후 농축산물 분야 압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철강이나 플라스틱 뭡니까 알루미늄 관세 이런 것들 이게 좀 낮춰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청구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큰 덩어리만 얘기가 됐지. 네.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제 입구를 열었을 뿐이고 예. 이제 나머지 실무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관철을 시키고 네. 또 미국도 완전히 우리가 또 외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양쪽이 윈윈하는 쪽으로 이제 실무진들이 이제는 공은 실무진에 넘어갔다. 그렇죠.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망도 아니면 뭐 환희도 할 때가 아니고 이제 나머지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과정이란 말씀. 오늘은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었습니다. 조한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